지금 제 앞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서류 무더기들이 보이실 겁니다. 네, 정말 엄청난 양이죠?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 간수성 백은시 공안국에서 작성한 수사 기록의 원본 사본들이고요. 또 범죄 현장의 참혹함을 담은 법의학 보고서들, 그리고 현대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 사건을 분석한 각종 논문과 프로파일링 자료들입니다. 종이 냄새부터가 뭔가 아주 무겁고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현장 수사 경력만 20년이 넘는 저조차도 처음에 자료들을 넘겨보기 시작했을 때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지금 저희와 함께 이 테이블 맞은편에 마주 앉아서 이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준비가 되신 여러분, 네, 지금 듣고 계신 바로 당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과거의 사건 사고를 단순하게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그 피비린내 나는 기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가장 차가운 심리적 시면을 교차 검증할 거고요. 백은시 연쇄살인마 가오청용, 이 괴물의 실체를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무려 14년 동안 11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자죠. 네, 그자가 어떻게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이웃집의 아주 평범한 가장으로 숨어 지낼 수 있었는지, 그 기막힌 수사망 회피의 전말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사 현장의 물리적 증거들을 넘어서 범죄자의 정신과 심리 기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전문가님의 예리한 시선이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 수많은 자료들은 그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 내면의 아주 서늘하고 기괴한 구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서 흔히 연쇄살인범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편견을 클리셰 같은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클리셰들을 완전히 부수게 될 겁니다. 수사관의 직감과 심리 분석가의 시선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지점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저도 웬만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끝날 때쯤이면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하는 이웃의 얼굴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아주 서늘한 눈으로 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수사 기록의 첫 장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제가 이 사건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경악했던 부분이 바로 이놈의 일상생활 기록입니다. 아, 이중생활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가 보통 11명을 그토록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마라고 하면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은둔자나 사회 부적응자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전형적인 선입견이죠. 그런데 가오청용의 주변인 진술서를 보면 완전히 딴판입니다. 도박을 하거나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 적도 없고요. 이웃들에게는 말수 적고 온화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심지어 아버지를 정성껏 모신 효자라는 진술까지 나와요. 기가 막히죠. 두 아들을 키워냈고 그중 한 명은 명문대에 보낼 정도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기능하는 가장이었습니다. 28년 만에 학교 매점에서 그가 체포되던 순간에 그의 아내가 내 남편이 절대 그럴 리 없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혼절해버렸죠. 네, 그 사건 보고서를 읽을 때는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제 20년 현장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건 보통의 범죄자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착한 척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28년 동안 주변의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기만했다는 건데 저는 이자가 매 순간 치밀하게 계산된, 그러니까 오스카상급의 연기를 했다고 봅니다. 살기 위해 철저하게 가짜 인격을 덮어쓴 거죠. 그래서 저는 심리분석 보고서들을 토대로 형사님의 시각에 아주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반론이요? 연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형사님은 이것을 생존을 위한 치밀한 연기나 위장이라고 보셨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타인의 집에 침입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피 묻은 손을 씻은 뒤에 밤에는 자기 아들의 수학 숙제를 봐주는 다정한 아버지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를 굴려서 할 수 있는 연기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라 로버트 J. 리프턴 같은 학자들이 말하는 전형적인 이중화 현상, 즉 극단적인 심리적 단절입니다. 심리적 단절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속인다는 겁니까? 아니요. 수사 기록을 보면 이자는 증거를 인멸하는 등 너무나도 뚜렷한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기억을 잃거나 다중인격 장애를 앓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감정의 스위치를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듯 차단했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끈다. 네, 가오칭용의 프로파일링 자료를 분석해보면요. 그는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로 본 거죠? 철저히 감정이 거세된 사물이자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바라봤죠. 사물이라 끔찍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때 활성화되는 쾌락과 공격성의 자아를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완전히 닫아버리고 다정한 아버지가 된 자아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집에 가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지금 저희의 대화를 믿고 계신 여러분, 이 점이 진짜 공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극단적인 심리적 단절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평범함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이 괴물을 걸러낼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듣고 보니까 억지로 막 머리 굴려서 연기했다기보다 아예 내면에 스위치 2개를 달고 살았다는 분석이 훨씬 더 소름 끼치게 다가오긴 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 스위치가 켜졌을 때, 즉 범행 현장의 애모, 범행 수법에 대한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기록들도 정말 참혹하죠. 현장 수사관의 시선으로 이 사건의 물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기괴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쇄살인범들은 자신을 숨기기 쉬운 어두운 새벽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자의 사냥법은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기록을 보면 주로 내낮, 환한 낮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대담했네요.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그 찰나의 틈을 타서 거칠게 밀고 들어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을 노린 거군요. 네, 이건 포식자가 먹잇감을 덮치는 짐승 같은 사냥법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양상을 보시죠. 초기에는 주로 빨간 옷을 입은 20살 젊은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특정 색깔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을 가리지 않더니 급기야 8세 소녀까지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희생이었습니다. 행위 자체에 중독되면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범행의 브레이크가 철저하게 고장난 폭주 상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제적을 잃고 닥치는 대로 피를 본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죠. 형사님이 현장 기록의 잔혹함 앞에서 느끼신 그 폭주라는 직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이 범죄 심리 분석 보고서들의 데이터를 근거로 정면으로 반박하겠습니다. 또 제위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은 이 사건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그는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통제와 지배라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법을 극단적으로 진화시킨 것입니다. 진화했다고요? 시신을 무참히 훼손하고 특정 장기를 도려내서 전리품처럼 챙겨간 게 통제력을 잃은 광기가 아니라 고도로 계상된 진화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합니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시죠. 초기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랬었죠. 하지만 범행이 거듭될수록 훼손의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폭주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살인이라는 행위를 통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완벽하게 자신의 마음대로 유린하고 해체할 수 있다는 그 압도적인 지배감, 그것 자체가 철저한 목적이자 유희가 된 것입니다. 지배감 자체가 목적이었다. 빨간 옷을 입은 20대 여성에서 시작해 가장 연약하고 물리적으로 전혀 저항할 수 없는 8세 소녀로 타겟이 확장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지배와 통제에 대한 환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무력한 대상을 찾은 것이죠. 가오총용은 미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야수가 아니라 너무나도 차갑고 정교하게 자신의 가학적 환상을 완성해 나간 통제광이었습니다. 완벽한 지배와 통제를 향한 차가운 진화. 현장 기록에 남겨진 그 처참한 혈인들이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정교한 유희의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새삼 정말 끔찍하군요. 인간 내면의 악의가 빚어낸 참상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장 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대낮에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이런 엽기적인 짓을 벌인 괴물을 왜 28년 동안이나 잡지 못했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입니다. 당시 중국 공안의 수사 기록을 보면 그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백은시라는 도시 자체를 그야말로 통째로 뒤집어 엎었거든요.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죠. 네, 백은시에 거주하는 모든 남성, 무려 10만 명 이성을 소환해서 지문과 혈액형을 대조하는 전례 없이 방대하고 촘촘한 그물망을 쳤습니다. 10만 명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수사관들의 피와 땀이 서린 그야말로 아날로그 수사의 극한을 보여준 작전이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그물로도 가오 총영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0만 명이나 대조하고도 실패한 이유가 있죠. 네, 10만 명의 지문을 대조하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기서 우리는 1990년대 중국 사회의 독특한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대한 블랙홀을 마주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수사망의 실패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당시 중국의 사회적 배경, 특히 호구라고 불리는 거주지 등록 제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호구제도요? 네. 이 호구제도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해서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매우 견고한 장벽이었습니다. 90년대 중국에서는 이 호구에 따라 식량 배급이나 교육, 의료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등록된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군요. 벗어나는 순간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자료에 따르면 가오 총용은 범행 장소인 도시 백인시의 정식 호구 등록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외부인이었군요. 그는 백인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작은 농촌 란저우시 위중현에 호적을 두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숨어든 농민공, 즉 이주노동자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수사 기록과 행정 시스템의 맹점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공안이 10만 명의 백은시 거주 남성 명단을 책상 위에 쌓아두고 밤낮으로 지문을 대조하며 땀을 흘렸지만 애초에 그 10만 명의 명단 안에 가오총영이라는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예 대상자조차 아니었던 거네요. 네, 호적상으로는 농촌에 있어야 할 사람이 도시에 머물면서 연쇄살인을 저질렀으니 당시의 아날로그 행정 시스템에서는 그를 파악할 길이 없었던 거죠. 백은시 공안의 서류상으로 그는 철저한 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그의 심리적 단절이 이 행정적 맹점과 무서운 시너지를 냅니다. 아, 낮에는 살인마, 밤에는 평범한 가장. 네. 그는 농민공으로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가장 평범한 시민처럼 살아가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아날로그 시스템의 구멍이 그의 치밀한 이중생활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은신처가 되어버린 것이죠. 시스템의 구멍이 살인마를 숨겨준 꼴이네요. 시스템의 한계가 살인마를 28년이나 생존하게 만든 공범 역할을 한 셈입니다. 10만 명의 진명의 지조표를 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당시 현장 형사들의 절망감이 어땠을지 같은 수사관으로서 정말 뼈아린 대목입니다. 서류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쫓는 그 막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미제 사건의 먼지구덩이 속에 퍼묻힐 뻔했던 이 방대한 파일들이 2016년에 이르러서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잡히는군요. 여기서 현대 범죄 수사의 판도를 바꾼 과학 수사, 특히 법의 학의 철퇴가 유령의 뒷덜미를 낚아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완벽했던 유령이 꼬리를 잡힌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의 실수도 아니었죠. 맞습니다. 본인의 실수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의 먼 친척 한 명이 뇌물수수라는 아주 가벼운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공안에 체포된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서 시작된 거네요. 네, 그 작은 사건 하나가 이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아날로그 시대의 유령을 실체화하는지 명확히 드러나죠. 경제범죄로 체포된 친척의 DNA를 공안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순간 시스템이 과거의 미제 사건 증거물과 연결점을 찾아낸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공안이 그 친척의 DNA를 채취해서 분석 시스템에 돌려보았는데 놀랍게도 28년 전 연쇄살인 현장에서 채취해 냉동 보관해 두었던 범인의 정액, 그 안에서 나온 Y 염색체 DNA와 매우 흡사하자는 결과가 뜬 겁니다. Y 염색체 DNA요? 이 Y 염색체라는 게 뭡니까? 부계 유전, 즉 아버지에서 아들로 같은 핏줄의 가문 남성들끼리 대대로 공유하는 고유한 유전적 특성이잖아요. 네, 생물학적인 도장이죠. 이 결과표를 받아든 경찰은 즉각 확신했습니다. 이 뇌물수수범의 친척 중에 백은시 연쇄살인마가 있다. 범인은 가오 씨 집안 사람이다. 수십 년 동안 백은시 남성 전체를 용의선상에 두었던 방대한 포위망이 단숨에 가오씨 가문이라는 아주 좁은 타겟으로 압축된 거군요. 이른바 가족 DNA 추적 기법이 진가를 발휘한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수사망은 10만 명에서 가오시 집안 남성들로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경찰은 아주 비밀리에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당 가문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요. 숨막히는 작전이었겠네요. 마침내 범행 현장에 남겨진 그 끔찍한 증거와 100% 일치하는 DNA의 주인공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학교 매점을 운영하면서 선량한 웃음을 짓고 있던 백발의 가오텅용이었습니다. 드디어 유령이 실체를 드러냈군요. 28년 동안 이어진 아날로그의 숨바꼭질가 마침내 눈부신 현대과학의 힘 앞에 끝나는, 수사관으로서 문서를 읽기만 해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짜릿한 체포와 승리의 순간 뒤에 남아있는 체포 기록과 신문 조서를 보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심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심연 말씀이십니까? 학교 매점에 공안이 들이닥쳤을 때 그의 아내는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정작 가오청용 본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요? 기록을 보면 그는 공황에 빠지지도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실에 앉아 자신이 14년 동안 저지른 11건의 살인, 그 잔혹한 시신 훼손 과정을 마치 오늘 저녁 식사 메뉴를 읊듯이 아주 덤덤하고 건조하게 진술했습니다. 정말 소름 돋네요. 내 유씨가 끝났음을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는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사이코패스의 가장 허무하고도 끔찍한 결말이었죠. 네, 그 신문조서의 건조한 문체들을 읽다 보면 현장에서 수많은 흉악범을 상대해본 저조차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결국 그는 2019년 1월에 사형이 집행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이로써 길고 잔혹했던 백은씨 연쇄살인 사건의 파일은 영구히 덮이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비극의 마침표가 찍힌 거네요. 수사관의 입장에서 이 방대한 자료들을 끝까지 넘겨보며 느낀 점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이중생활을 하며 아날로그 시대의 맹점 속에 숨어든 유령 같은 범죄자라도 현장에 남긴 단 하나의 흔적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진화하는 과학수사 앞에서는 결국 목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끈질긴 추적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의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저는 인간 심리를 탐구하는 입장에서 이 기록들이 남긴 아주 무겁고 서늘한 경고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범함과 선량함이 때로는 내면의 괴물을 숨기기 위한 가장 정교한 위장막일 수 있다는 그 불편한 진실 말입니다. 참 씁쓸한 진실이죠. 네. 평범함에 대한 우리의 맹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치열한 논쟁과 끔찍한 수사 기록의 교차점 속에서 이 깊고 무거운 분석의 여정을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끝까지 놓지 않은 집중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자, 준비된 브리핑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자료를 다 덮으신 전문가님의 표정을 보니까 이 방대한 탐구를 함께한 여러분께 무언가 남기고 싶은 아주 도발적인 화두가 있으신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도 많은 생각의 가지를 뻗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분석한 가오청용은 특정 타겟을 노렸고 상대를 완벽하게 유린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비정상적이고 내밀한 환상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네, 그 지배욕이 핵심이었죠. 형사님과 제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긴 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지배욕이라는 동기의 꼬리를 잡고 그의 심리를 역추적해서 과학의 힘으로 실체를 밝혀내는 과정을 보았죠. 네, 과학과 프로파일링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탐구해야 할 다음 대상이 이런 비틀린 지배욕이나 왜곡된 목적의식조차 완벽하게 부재한 살인마라면 어떨까요? 목적조차 없는 범죄자요? 그게 가능한가요? 바로 그 지점이 심리학자와 수사관 모두를 절망하게 만드는 심연의 끝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록 탐구는 여기서 막을 내지만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함께 넘겨보신 여러분께 아주 무겁고 서늘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특정 타겟도 내밀한 지배의 환상도 없이 그저 어두운 농가의 문을 부수고 침입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려 67명을 일가족 단위로 몰살시켜버린 순수악, 양신아이 같은 괴물을 마주한다면 어떨까요? 67명이요? 네. 목적조차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순수한 악의 덩어리를 마주했을 때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분석하는 인간의 프로파일링과 흔적을 쫓는 과학 수사는 과연 어디까지 무력해질 수 있을까요? 질문이 정말 날카롭네요. 여러분은 목적 없는 순수한 인간의 악의가 도대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한편에 이 서늘한 질문 하나를 툭 던져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